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냉정 이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그 341페이지 펴보세요. 자, 전후처리와 이제 국제연합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이제 전쟁 끝난 후에 그 포츠단 선언처럼 그 예전에 이제 식민지는 다 잃고요. 네 개 중요 성과 그 주변 순으로 이제 영토가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이 이제 터지니까 그 미국에서 일본을 이제 일종의 방공 기지의 이제 보류로 이제 방파제로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네, 49개 국가, 그러니까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 인도를 제한 49개 국가가 모여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에 했고, 그때 이제 맺어진 조약이 강화 조약이죠. 요게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고 한반도 독립 인정, 그다음에 대만, 사할린 남부 건립 포기 등등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일본 살 때 좀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요번에 기출문제에 뭐 나왔고요.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아, 그다음에 소련이 네 개국 관련 독립을 주권이 확보됐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영세 중립국으로 이렇게 이제 받게 되고, 독일은 어, 네 개 국가에 의해서 이제 분단이 되죠. 원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서 이게 분단이 돼. 이게 이제 결정된 게 얄타회담이었거든요. 얄타회담 때 그걸 계획을 정해놓고 이제 독일 패망한 후에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영국, 프랑스 관리 지역이 하나 통합돼서 서독이 되고요. 그다음 소련의 관리 지역이 동독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서독 같은 경우에는 본을 수도로 해갖고 이제 했고 그 독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동독은 독일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죠. 그 공산정권이 수립됐다. 그다음에 이와 동시에 국토도 이렇게 네 개 나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음, 그 국토와 함께 이제 또 동독에 그 위치해 있던 베를린 있죠. 원래 베를린이 독일 수도 아니에요. 지금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구조가 된 게 이게 서독이 있고 동독이 있어. 동독 안에 이제 베를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독 입장을 볼 때는 월경지죠. 그래서 이 월경지인데 이 동독 그 베를린도 두 개로 나눠지죠. 원래는 이제 네 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서양 미국, 프랑스, 영국 행정구역이 합쳐서 이제 서베를린이 되는 거고 서독 쪽의 땅이죠. 그 다음에 이쪽 땅 소련 점령군은 이제 동베를린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서독 입장일 때는 여기가 월경지예요. 동독 안에 영토 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기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항공기나 아니면 이제 동독하고 협약을 맺었고 여기 그 철도나 도로망을 통해서 딱 정해진 철도와 도로망을 통해서 서베르寧에서 동독으로 이렇게 어, 넘어갈 수 있어서 그 서베르寧 쪽으로 이제 서독에서 서베르寧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 이런 구조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베르寧 봉쇄와 또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 청산은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들 이제 범죄 이런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어 그 누른베르크 재판소와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동경재판소가 이제 만들어져요. 예. 근데 여기는 서양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누른베르크 이제 재판소 관련된 내용만 할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평화에 관한 죄라는 게 있어요. 평화에 관한 죄. 자, 그래서 평화에 관한 전쟁은 뭐냐면 침략 전쟁 또는 제약에 위반된 전쟁 계획이나 그 다음에 준비 시행, 공동 모의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어 예를 들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 관한 제가 있어요. 인도에 관한 제는 전쟁 중의 행위를 포함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사륙, 선멸 등 비인도적 행위 등 정치적, 인도적, 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하는 이런 두 가지 제가 신설됐어. 예. 이거는 예전에 없었던 제죠. 특히 이제 인도에 대한 제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이 했던 홀로코스트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책임자를 그 묻는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인도에 대한 죄. 통상적인 전제 범죄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자 근데 이제 한계를 보면 독일 자체 과거사 청산이 아닌 연합군에 의한 거. 그러니까 이제 승자 패자에 의해서 했던 그런 전쟁 재판이었고요. 그다음에 홀로코스트가 제일 중요한 건데 홀로코스트를 범죄 자체를 규명하지 않고 그 나치 전쟁에 이단으로 부수적으로 다뤘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을 보면 인도에 대한 죄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 예전에 인도에 대한 죄에서 이제 많은 전범들이 이제 잡혀서 처벌받았는데 또 많이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중에 이제 누구냐면 아이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만. 예전에 뭐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아이만이 이제 뭐냐면 도망을 갔죠. 아르헨티나로. 그래서 그때 이제 모사드가 얘를 잡아서 이스라엘 법정에 뭐냐면 세워갖고 처벌하는 사례가 있죠. 자, 요거 예전에 내용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합을 보죠. 국제연합은 이제 저는 이제 국제질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국제기구 설립이 구상이 됐고 이게 이제 그 전쟁 중에 대서양훈장에서 이제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1945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발표되고 그래서 1945년 국제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국제연맹과 달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제재 수단을 갖췄다는 거.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두고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 15개 국가 중에 제일 또 중요한 국가의 상임이사국을 뒀죠. 그래서 상임이사국은 발언권을 이제 뭐냐면 강하고 거부권을 부여했다. 네.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정치는 인정한 거죠. 이들 나라들이 힘이 세니까 뭐냐면 이들은 이제 권한을 인정해 준 거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처음에는 중화민국이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의 자리를 차지했다가 1970년대 들어오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중화민국은 어, 나오게 되죠. 유엔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자, 냉전 체제의 성립을 보죠. 자, 냉전이라는 것은 콜드워이라는 것은 열전과 어떤 대입된 말이죠. 열전이라는 것은 서로 싸우는 거야. 총을 싸우고 총을 그 뭐냐면 잡고 싸우는 건데 냉전은 미소 대립이잖아요. 미국과 소련은 싸우진 않아요. 분위기는 좀 약간 화기애애. 자기들끼리 웃는 얼굴로 이제 하고 뒤에 있는 이제 다른 곳에서 대리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과 소련 진영에 속해 있던 나라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뭔가 분위기는 약간 싸한데 미국과 소련 간의 직접적인 뭐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겉으로는 화목하게 지나는 그런 이제 이것은 냉전이라고요. 자, 미국과 이제 소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면 핵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피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소련이 소련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개입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그런 게 안 했던 것은 소련이 러시아가 이제 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잘못했다가는 핵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고요. 소련은 사회주의를 내세웠죠. 그래서 1차 세계는 후보다는 2차 세계 이후의 냉전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 대립 성격이 강했다는 거.
자, 그럼 소련의 팽창을 볼게요. 소련은 이제 그 연합군에 가입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그때 이제 소련 자체가 독일보다 뭐 그렇게 생산력이 높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공업화를 통해서 그 뭐냐면 무기는 많이 찍어냈지만 좀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누가 도와줬냐면 미국이 소련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물리적, 재정적 지원도 많이 해줬죠. 그 무기도 많이 주고, 예. 그래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과도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걸 깨고 깬다고 연장을 거부하고 태평양 그 전쟁에 개입을 했거나 막판에. 그 다음에 어 그 여러분들 코메트름도 미국이 눈치를 보이니까 해체를 시켰거든요, 전쟁 중에.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소련이 이제 초창기 때는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전쟁 끝난 후에 이제 소련이 전승국으로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영토를 확대시키죠. 특히 이제 동유럽 지역은 이제 소련의 앞마당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한 게 발타 협정 때문에, 그렇죠? 발타 회담.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알바니아 같은 일당 독재 국가가 건설되고, 자, 위성국을 만들었다는 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폴란드인데, 폴란드는 원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망명 정권이 있었어요. 영국에. 예, 망명 정권이 있었고, 그리고 폴란드 안에서도, 영국 안에서도 폴란드 군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열렬히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발타해전 때 소련이 망명 정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인정 못하겠다. 이 정권은 이제 영국의 뭐 영향을 받은 정권이다. 미국의 영국에. 그래서 이제 알타이점에서 이제 뭐 하다가 우리가 동유럽의 이제 패권을 이제 인정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패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폴란드를 어, 그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요. 전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왜냐면 폴란드 정권을 새로 만든다,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말이 그 선거를 통해서 폴란드 정권을 만든 건지 실제 소련이 만든 친소련 정권을 세우겠다는 걸 인정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종전에 이제 2차 대전 때 열심히 참여했던 폴란드 임시정부가 팽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동독과 동베를린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대한 세력권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처칠이 뭐라고 하냐면 철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연서대에서 이제 철의 장막을 만들었다. 소련이 그 동력을 자기 세력권 놓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소련의 중심 국가체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각국 공산당과 추종세를 동원해서 전 세계의 어떤 공산화 이런 걸 목표로 해갖고 세력을 팽창해 나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을 이제 보죠. 미국은 이제 대통령 때,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이 있어요. 트루만은 루즈벨트가 이제 갑자기 죽으니까 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된 거죠. 루즈벨트를 대신해서 또 한 차례 또 재선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또 대통령이 됐는데, 자, 트루만은 이제 동유럽의 즉각적인 자유선거를 요구했는데 알타 회담 때 이제 자유선거를 하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알타 회담 그런 것도 이제 무시해버리고 동유럽의 자유롭게 성출된 정부는 반소주를 거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뭐 감시하되 선거를 한 거죠. 그래서 알타 회담 때 이제 했던 그런 선거 계획이 이제 무산되고, 실제 알타 회담도 이제 할 때 선거를 했지만 그 소련이 이제 동유럽을 차지한 걸 거의 묵인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인정해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친소 조건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1946년에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이 일어나요. 소련이 터키에 압력을 넣죠. 그래서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어떤 세력권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중동이 그 당시 석유 자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마당, 그러니까 중동의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와 터키를 자기 세력으로 그냥 집어넣으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1946년 봄부터 영국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하고 그다음에 동유럽과 그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죠. 그 과정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야. 어.
그다음에 또 이제 터키에 이제 소련이 직접적 압력을 가했는데 그 터키에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다다라스 해협 있죠. 다르다네스 해협 같은 거 있죠. 다다라스 해협이 아니라 다르다네스 해협. 다다라스 해협의 어떤 공동 관리를 요구하게 돼요. 다다라스 해협은 여기 이죠. 터키가 있고 여기 유럽반도가 있고 터키가 있으면 여기 딱 들어가는 그 입구 있죠. 터키 쪽에서.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원래 다르다네스 해협은 국제 그 협약을 통해서 어 이전부터 이제 여기 들어가는 배를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비무장 상태 상선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인정을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무장 상태의 이제 함대 같은 거 있죠. 배는 그 당시 이제 그 터키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어. 예. 그래 갖고 항공모함은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소련의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걸 이제 좀 돌파하려고 흑해 함대에 있는 항공모함을 항공 순양함이라고 이름을 이제 좀 약간 돌려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는 터키가 여기를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무장함선을 그 전함을 왔다 갔다 못 하도록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질 때 그 러시아가 그 못 나가도 요 다나스 해협에 인제 뭐냐 무장 그 군함은 절대 통과 못 한다. 이렇게 인제 했잖아요. 이게 이제 러시아에게 한 방 먹인 거죠. 우크라이나는 해군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타격을 못 받지만 소련 같은 경우에 흑해 함대가 이제 그 뭐냐 밖으로 못 나가거나 아니면 소련의 다른 함대가 요쪽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 버린 거죠. 그래서 터키는 그 당시 국제 조약에 따라서 그 다나스 해협의 이 관할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같이 관할하자. 공동 관리하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야. 근데 터키가 안 줘주겠죠, 당연히. 자기 주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터키는 소련의 압력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인데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어요, 나토에. 그래 갖고 인제 유럽 국가 미국에 인제 뭐냐면 한심을 사려고 조치가 이제 6.25 전쟁 때 그 터키군을 보냈죠. 예. 그래 갖고 터키군을 보내 가지고 거기 뭐야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형제 나라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터키가 인제 그 6.25 전쟁 파병한 게 다 이유가 있어. 소련이 터키를 압박을 오니까 터키가 나토를 가입해 갖고 뭔가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나토에 가입을 한 거야. 그래서 터키 요즘 트로키에라고 하죠. 이게 국명이 바뀌었어요. 영웅식 그 국명이 바뀌었는데 일단 터키로 할게요, 이게 편하니까. 그래 갖고 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나토에 가입을 한 국가죠. 예. 그런데 이제 EU에는 가입이 아직 안 돼 있어. EU는 이제 좀 약간 경제 공동체로 좀 다른 그 경우죠. 군사 방어체고. 자 하여튼 EU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인제 그 미국의 입장 볼 때는 이 소련이 인제 유럽 쪽이나 중동 쪽으로 이게 확산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 갖고 발표한 트루먼이 인제 독트린을 발표하자. 정치 어떤 선언을 한 독트린이라는 건 정치적 교리 뭐 선언 이런 의미인데 그 독재에 항거한다는 나라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원칙, 외교적 원칙으로 인제 자리 잡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제 그리스와 이제 터키에 대한 군사적 원조와 경제적 원조를 제공을 해 주기 시작해요. 네 그리스를 지원해서 공상발전을 진압하고 그다음에 터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해 주죠. 예. 그래서 인제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샬 계획을 이제 공포하죠. 마샬 계획은 1948년 유럽에 대규모 원조 제공이에요.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그 마샬이라는 그 당시 국무장관이 있어. 예. 거기에 마샬이 이제 계획을 해 갖고 이제 공포한 건데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해서 대대적인 원조 작업을 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제 공산주의가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궁핍이죠. 전후에 유럽 경제가 거의 폭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괜히 놔뒀다가 미국이 가입되지 않았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다 유럽을 다 점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 갖고
마샬 계획을 추진했고 그리고 인제 OECD라는 유럽 경제개발 협력개발기구도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미국이 마샬 계획에 따라서 그 당시 막대한 또 원조를 주죠. 농산물이나 공산물 구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산업 계획을 개발할 때 인제 지원을 해 주거나 문화예술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줘. 그래 갖고 미국의 영국 미국의 영화 회사들이 유럽에서 영화를 찍을 경우에는 대단한 이제 뭐냐면 어 지원을 해 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유럽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인제 만들어진 그 대표적인 영화가 노마의 휴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노마의 휴일도 마샬 계획에 따라서 인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요것도. 이 마샬 계획은 동유럽과 소련에도 지원해 주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련이 인제 보니까 이 마샬 계획을 통해서 소련의 어떤 세력이 확장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겁을 냈죠. 예. 그래 갖고 그 당시 인제 소련하고 그 당시 동유럽 국가들은 따로 이 마샬 계획에 대응해 갖고 만든 것이 뭐냐면 경제 상호 원조 회의 코메콘이에요. 코메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 더워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소련의 냉전 체제의 이제 수립을 보죠. 코미테노 후신으로서 만든 게 코민포럼이에요. 이 코미테는 2차 대전 때 봉쇄했잖아요. 아니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인제 그 후신으로서 공산당 정보기구 코민포럼을 만들어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단합을 도모했는데 그때 코민포럼의 조직 만들 때 그때 인제 지다노프라는 사람이 딱 나와 갖고 연설했어요. 그래서 서양사 강좌에도 나오죠. 그래서 지다노프가 인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민포럼 창설 총회에서 어 그 당시 인제 세계를 두 개로 나눴어. 제국주의 반민주주의 진영과 그다음에 이제 어 반제국주의 민주주의 진영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 그래서 요걸 이제 대립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제국주의 반민주주의 진영은 어딜까요?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소련 같은데 소련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인제 어디냐면 미국과 그 추종자들 서유럽이죠. 그리고 거꾸로 반제국주의 민주주의 진영은 미국과 미국이 아니라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이렇게 대립구도를 보죠. 그래서 인제 여기 반제국주의와 민주주의 세력인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들은 제국주의와 민주주의인 자본주의 세력을 가 맞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걸 청명한 거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제 앞에서 트루먼 독트린에 반대해서 지다노프 독트린이라고 해요. 지다노프. 예. 그래서 지다노프라는 사람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써야 되겠네. 자, 지다노프 독트린을 반포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서강제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료를 읽는 서양사에도 관련 사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다노프 독트린. 자, 그다음에 인제 마샬 계획 같은 경우는 인제 아까 좀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때 인제 또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베를린 봉쇄 때문에 또 인제 문제가 생겼죠. 베를린 봉쇄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잠깐만 그림 좀 보여 드릴게요. 음. 자, 여기 보면 베를린이 여러분들 이제 서독과 동독 나눠질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서독이 있고 동독인데 동독 안에 있거든요. 서독 입장할 때 월경지라고 했죠. 땅이 이제 분리돼 있잖아요, 영토가. 근데 이 베르링이 4개의 국가부에서 이제 또 관리가 돼요. 여기 베르링 자체가. 그래 갖고 요 베르링이 이제 4개 국가 이제 관리돼 갖고 요 안에서도 또 4개로 나눠지고 크게 이제 동베르린과 서베르린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예.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스탈린이 그 당시 베르린 봉쇄를 단행을 해요. 이게 왜 이제 하냐면 1948년 6월에 그 당시 서방 연합군들, 그러니까 서독 지역이죠.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 이 서독 연합군들이 서방 서독 지역에 있는 화폐 개혁을 단행한 거야. 단일 화폐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그날 스탈린이 베르린을 봉쇄를 냈했죠. 이거 대응해 갖고. 그래서 베르린과 연결하는 이제 철도나 도로를 다 끊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서베르린은 생활필수품과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기를 동원해 갖고 베르린에 이렇게 공수를 해줬어. 1년 동안. 음. 그래갖고 이제 베르린 봉쇄가 이제 뭐냐면 풀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베르린 봉쇄의 의미는 뭐냐면 요때부터 이제 독일과 이제 뭐냐면 서독과 동독이 완전히 분단을 할 거는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분단이 시발점이 되면서 동독과 서독, 그러니까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적대적 형성을 알려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예. 그러니까 독일 분단의 시발점이자 동독과 그러니까 동독이란다.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적대 전선이 형성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서강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독하고 서독이 이제 각각 이제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이 동독과 서독이 일종의 동서냉전의 어떤 최전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 북한이 그 역할을 하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동독과 서독이 그 경계선을 이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독일이 재무장하게 돼요. 서독이. 서독이 재무장해갖고 한때는 이 서독의 군대가 50만에서 60만 정도 됐어요. 그리고 막강하게 국방비를 쓰면서 비행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장갑차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지금 독일하고는 좀 상대가 안 될 만큼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재무장까지 가죠. 서독의 재무장까지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공중 수송을 통해서 서방에 필요한 문자를 수송하면서 결국에 해체됐다. 그리고 1949년 소련이 소련 도발에 이제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뭐냐면 결성하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최근에 나토에 들어가니 많이 하면서 하다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55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지금 해체됐지만 바르샤바 조약기구 만났어.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응해서 소련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칭이 WTO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기구하고 이름이 비슷하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럼 아시아에서 미국의 태도를 볼게요.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국방력 강화하고, 그래서 한국전쟁 전에 이제 일본을 이제 일종의 소련과 중국 지역의 태평양 정세에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한 소련과 중국에 대응해서 막기 위해서 일본을 독립을 시켜줬죠. 세븐 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공산세계 봉쇄 정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격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건데 이거 아시아 쪽이 아닌데 갑자기 여기 들어갔지? 요거는 여기죠. 예. 이거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소독 재무장 운동 아까처럼 얘기했죠. 소독은 그 당시 재무장 돼갖고 거의 군대를 50만 정도 유지했어요. 예, 징병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샘플 강화 조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이제 소련의 반대도 일본과 샘플식 강화 조약을 맺어서 미일 안보 조약을 또 만들었다. 요거는 나중에 일본 살 때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의 관계 변동해 갖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어 갖고 요 부분은 네, 미국과 소련 나눠서 이제 정책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보충 자료에서.
먼저 이 소련의 정책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쭉 한번 살펴나서 미국의 이제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어? 완전히 소련을 보죠. 소련. 소련의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 그 후르시초프야. 후르시초프. 이거 후르시초프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죠. 이 사람은 그 우크라이나 정치인이죠. 우크라이나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정치인이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원래는 러시아 사람인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살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살면서 퍼왔던 사람이야.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집권할 때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치가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크림반도를 원래는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러시아인도 많이 살고 이걸 누구한테 떼줬어요? 네, 우크라이나 떼줬잖아. 그래갖고 너 가져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뭘 그렇게 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같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크림반도가 이제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우크라이나 넘어갔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푸틴이 요 땅은 우리 땅인데 이 후르시초프가 멋대로 떼준 거다. 하면서 결국에는 크림반도 지금 꿀꺽했잖아요. 예. 하여튼 후르시초프를 보죠. 이 후르시초프가 이제 예전 신문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인데요. 국내 정책을 보면 스탈린의 우상함이 독재체를 비판해요. 20자 그 당시 정당대회에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사료가 있고요. 그래서 탄스탈린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모태통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수종주의자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후르시초프가 모태통을 교조주의자 이렇게 해갖고 중속할 때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래서 이 모태통이 왜 이제 그 당시 그 후르시초프를 비판했냐면 후르시초프가 이제 스탈린의 우상화 정책을 비판했잖아요. 근데 모태통도 그 당시 자기를 우상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후르시초프가 그 행동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면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스탈린을 역할 모델로 해서. 근데 그 소련에서 그걸 그렇게 이제 비판하니까 자기의 못했던 우상화 정책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갈등이 났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영토 갈등까지 더 빚게 돼서 이제 거의 뭐 전쟁 직전까지 가게 돼요. 예, 이거 좀 뒤에 좀 얘기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경제 정책에서는 중공업과 군수산업으로 소비재 생산과 농업이 전환됐고요. 음, 그래서 군수산업에서 중공업 군수산업에서 소비재 생산과 농업을 전환을 했고 일부 농업을 전했다는 거, 소비재 생산으로. 그다음 노동자 통계 완화.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큰 충격을 줬던 게 스푸트니크 발사죠.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해요. 인공위성. 네. 그래갖고 요 스푸트니크가 먼저 소련이 발사를 하니까 미국이 충격을 받았어. 네,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교육 정책이나 사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 바꾸게 되죠. 예전에는 좀 프리하게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진보주의 교육에 따라서 이제는 안 된다. 얘들 좀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 좀 빡세게 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제 우주 개발을 이제 뭐냐면 서로 하게 되죠.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달 탐험에서 알폴로 계획을 하게 되고 소련도 이제 여러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 발사하고 서로 우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스푸트니크가 이제 발사되면서 또 뭐도 개발되냐면 ICBM 같은 것도 개발돼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있죠. 원래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소련이 개발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련이 그 핵무기를 개발했거든요. 근데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운반 수단이 없는 거야. 운반 수단이. 왜냐하면 소련 같은 경우 공군력은 미국에 딸리잖아. 미국은 이제 공군을 가지고 소련에 가서 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겠죠. 운반 수단이 없는 거야. 근데 소련은 미국에 갔다가 오히려 미국의 항공모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미사일로 공격하자. 그래서 3,000km 이상 나가는 ICBM을 이제 개발했는데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죠. 예. 그래갖고 막 했는데 그때 소련 과학자들이
ICBM을 개발하기 전에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이참에 한번 상징적으로 우리가 스푸트니크 발사를 하자. 왜냐면 ICBM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우주 발사 기술 있죠. 우주 공간에 이제 발사체,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쏘아 올리면 그걸 바탕으로 ICBM을 이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킨 거야. 어차피 비슷한 기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반대했던 이제 소련 지도자들이 가면서 그것도 괜찮다 해갖고 ICBM 개발하는 도중에 그걸 좀 더 뭐냐 시간을 끌고 더 개발 더 완료시키기 위해서 발사한 게 스푸트니크 발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후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ICBM 기술을 이제 확보하게 되죠. 소련이.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은 절차를 이제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ICBM이 개발되면서 이제 뭐냐면 핵무기를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을 이제 탑재해서 서로 발사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소련이나 서로 조심하게 되죠. 잘못하면 핵을 서로 발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망할 수 있잖아. 어. 그래서 이것은 공포, 확증적 어떤 공포가 이런 확산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핵무기를 통해서 핵전쟁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데 하여튼 이제 스푸트니크 발사는 상당히 그 당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냉전 체제를 가속화시키고 ICBM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외 정책을 보면 평화 공존을 내세우죠. 그래서 서방 자본주의 세계와 평화 공존을 추구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유럽의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을 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헝가리 같은 데서 이제 뭐냐 반공 운동이 나오는데 그걸 탄압을 했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죠. 그 당시 이제 그 서베를린에 그 미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 나토군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프로슈프는 서베를린에서 그 당시 나토군을 철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동베를린을 통해서 동베를린에 있었던 많은 이제 동독인들이 섭외대로 계속 넘어가니까 그중에 핵심 인력들 수많은 지식인들이나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게 돼요. 이게 1989년에 이제 무너질 때 동독 정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베를린에 대한 동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서베를린의 끊임없는 탈동독 그 행력을 차단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1961년이었거든요. 이게 자 그때 미국의 대통령 누구였냐면 케네디였어요. 케네디. 그래서 이 케네디가 이제 뭘 이제 주창하냐면 3대 원칙을 주창해. 베를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3대 원칙이 뭐냐? 베를린 주민의 자유보장. 두 번째가 서방 군대 주둔. 베를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나토군의 주둔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베링의 어떤 통행구장. 자, 3대 원칙을 뭐냐 고수했다. 요거 외워두세요. 베를린의 주민의 자유보장. 그다음에 이제 서방 군대 주둔, 서베링의 통행보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서독 본토에서 서베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보장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예전에 서강자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베를린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걸 이제 큰 충돌 없이 마무리했어요. 1961년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962년에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기죠. 이게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핵전쟁 앞에까지 이제 뭐냐면 문턱까지 이제 가게 되잖아요. 요건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쿠바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됐고, 이건 뒤에 있으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미국의 유축이 이제 뭐냐면 격추 사건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데, 미국이 그 유축이 격추 사건이 뭐냐면, 유축이라는 게 있죠. 고고도 정찰기가 있어요. 이 고고도 정찰기가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군사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사위성을 돌면서 이제 뭐냐면 상대국의 어떤 군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위성은 쌓아올리긴 했지만 그렇게 카메라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다음 우주 밖에서 보느니 좀 약간 높은 그 성층권 쪽으로 올라가 갖고 그 정찰기를 통해서 보는데, 대개 보면 성층권 정도 이렇게 되는 아주 올라갈 수 있는 그 정찰기를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유특이야. 그 성층권 정도 올라가면, 그다음에 소련은 이제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이 유투기를 가지고 성층권가 올라갔고 아주 높은 데에서 보니까 좀 약간 이제 군사 위성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카메라를 찍을 수 있겠죠, 카메라로.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미사일이 소련의 그 방공 미사일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소련의 방공 미사일이 걸린 거야. 근데 운 좋게도 한번 쏘아 올렸는데 유투기가 추락이 됐어요. 어. 그래 갖고 유투기에 맞아서 추락했는데 그 병사는 조종사는 그 낙하산을 타고 나서 이제 내려왔다가 잡히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미국하고 소련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야.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미국이 소련의 첩보원 한 명과 그다음 유투기 조종사 잡혀 있는 소련의 그 유투기 조종사가 잡혀 있는 그것을 서로 배드니 교환하면서 이제 마무리했는데, 하여튼 이런 대미 갈등이 있었다. 그다음에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교류 정책을 펼쳤다. 네, 소련이.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 쿠바 사태 때 그 당시 소련이 한 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련의 보수파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실권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브루제네프야. 브루제네프는 종전에 이제 그 후르시초프의 개혁을 이제 무시해 버리고요. 예전에 이제 스탈린식의 어떤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물론 스탈린식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이제 정책 기조하고 비슷한 정책 기조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그때 이제 내걸었던 게 제한주권론이에요.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제 반소련 반공 정권이 들었으니까 그 당시 바르샤바 조약군을 이끌고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해보이죠. 그리고 제한주권론을 이제 공표해요. 이건 이제 세계사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도이제프 톡2라고 하죠, 이걸. 그래서 사회주의 공동체 국성 국가들의 정치 체제가 위태할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동체 전체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개발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발 국가의 주권보다는 사회주의 전체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개발 국가 사회주의 전체 이익을 뭐냐면 무시하는 개발 국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역 개입을 해도 된다. 체코슬로바키아를 이제 뭐냐면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회주의 전체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겠어요? 소련의 이익이겠죠. 네. 그러니까 소련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별 사회주의 국가를 진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 관료체제 강화, 중앙 집중식 계획경제.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노멘크라트라는 특권 관료층이 형성됐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에 또 전략무기 제한 그 협정을 맺게 돼요. 두 번에 걸쳐서 하죠.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 강대국들이 핵무기 보유수를 제한하고 공준이나 해저에서 핵실험을 금지시켰어요. 예전에는 어, 공준이나 해저, 심지어는 육상에서도 핵실험 많이 했죠. 예, 그걸 이제 다 이제 뭐냐면 금지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하 핵실험도까지 이제 금지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노자 촉폭 계획을 보죠. 여기 브르제노프가 죽은 후에 그 뒤에 2명 정도 서기장이 이제 다시 바꿔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집권한 사람이 고르바초프야. 고르바초프. 자, 고르바초프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표방해요. 원래 이만원처럼 이제 두부 체크가 말렸던 건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이걸 이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도입해갖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을 개혁하죠. 그라스노스와 페라스트카.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클라스노트는 뭐냐면 정보 공개야. 정보 공개. 네,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체제주의 그 체제를 박해를 중지시키고 유대인들의 이주 자유를 인정해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유대인의 이주를 제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스탈린이 제안했어요. 유대인들을 믿지 못했어. 영미 자본주의 앞잡이다. 그래갖고 이제 제안했는데 러시아도 예전부터 반유대주의 감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시발점이 됐던 게 그 예전부터 쭉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가속화된 것이 뭐냐면 알렉산더 2세가 죽을 때 그때 암살당했잖아요. 알렉산더 2세가. 그중에 유대인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유대인 박해를 하기 시작해. 그래갖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그램이라고 해요. 포그램. 외워두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러시아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러시아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이 프로그램 같은 이제 유대인 박해 사건도 있었고 스탈린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주를 아예 금지시켰거든요. 자, 근데 이걸 풀어준 거야. 풀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로스트라이카 개혁이 있어요. 자, 현장 관리자의 결정과 책임을 증가시키고 국가 관리 공장의 상상 증대를 도모했다는 거. 노동자 임금과 생산량을 임금도 생산량과 노동량에 따라서 자주적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라쿨라고 하죠. 예, 집단 농장을 폐지하고 인양 농산물의 자유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토지 임대도 가능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임대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냐면 그 토지 소유권은 어차피 국가가 있으니까 일종의 임대권, 경제권을 가질 수 있다. 그 경제권도 매매 양도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된 거야. 예,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1차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용인권, 임대권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갖고 있죠. 보통 거의 이제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9년 동안 이제 그 용인권 인정해주고 연장도 계속 할 수 있죠. 돈만 약간 세금만 내면.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정치제도 개혁을 했죠.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대외정책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다당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외정책이 갑자기 나오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을 했다는 거. 대외정책을 보면 이게 대외정책이고, 네. 자, 대외정책을 보면 몰타 협정을 체결해요. 네. 몰타는 지중해에 있는 국가잖아요. 거기 이제 몰타에 보면 지중해 조그만 섬나라가 있어.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의 수뇌부가 만나가지고 이제 몰타 협정이 체결되죠. 냉전 체제 중심을 선언하고 그 전에 이제 중거리 핵무기 미사일 폐기 조약을 합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면 미사일이 크게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로 이렇게 나눠지죠. 미사일의 단거리 이제 보면 이게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km 사정거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거리 같은 경우 500km에서 이게 그 1,500km인가? 네. 요 정도의 사정기를 두고 있고 그다음 장거리는 1,500km에서 3,000km 정도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단거리는 이제 뭐냐면 미국이나 소련이 서로 위협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5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중거리가 위협이 되는 거죠. 중거리가. 그래서 이제 500km에서 1,000km 같은 경우에는 1,500km는 어디까지 이제 사정을 벌일 수 있냐면 소련이 일정할 땐 서유럽까지 공격할 수 있죠. 프랑스나 영국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여기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탐지하고 소형의 핵무기를 탑재해서 공격을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죠. 그리고 장거리는 이제 이상은 이제 ICBM인데 ICBM은 전술 핵무기를 탐지하는 게 전략 핵무기를 탐지하기 때문에 전략 핵무기까지 서로 주고받으면 이미 이제 끝장난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건 상징적인 이미지 요거는 실제 의미는 없고 실효성은 전술 핵무기를 탐지할 수 있는 이제 제일 실효적인 그, 그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거리 미사일을 서로 뭐냐면 폐기하자. 그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은 그 단거리와 그 다음에 그 ICBM만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 뭐냐면 효력성 있는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로서 할 수 있는 이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시켰다 이렇게죠. 근데 지금은 다 이 협정이 아무나 타못했죠. 그래갖고 이제 중국이 인도가 이제 나중에 핵무기 만들 때 중거리 핵미사일을 만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뭐냐면 폐지시켜 버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푸틴도 이제 폐지시켜 버리죠. 그래서 서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을 합의를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잖아요. 1980년대에.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사회주의 정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했다가 오히려 이제 그 공격을 받게 되죠. 게릴라들한테. 그래갖고 결국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뭐냐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철수를 하고 이 아프가니스탄이 상당히 이제 공격할 때 소련한테 큰 타격을 줬어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몰락한 계기가 이 아프가니스탄 때 너무 많은 인력과 돈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 동료 불개입 원칙을 내세우고 구축회담을 했다. 결과를 보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고, 이 당시 동유럽 국가에 대한 소련의 통제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이제 동독 같은 경우에는 서도 넘어가서 네, 통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각 공화국의 소수민족의 자립과 독립을 요구하는 시가 일어나. 대표적인 게 이제 발트 3국 같은 거 있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나. 그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고 처음에 이제 그 고르바초프는 요 각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 안 했어요. 요 탄압을 했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그리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고르바초프가 한때 유폐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엘친이 러시아 공산당 그 대표 엘친이 공산당 대통령이 엘친에서 군부 쿠데타를 막 비난하면서 시민들 이제 모아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군부 쿠데타가 실패한 후에 그 다음에 엘친이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나서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연합 형태인 독립국가연합이 형성이 됐다. 근데 이거는 별 구속력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소련이 해체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푸틴도 이제 예전에 옛 소련 연방을 다시 부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조지아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미국의 정치를 볼게요. 자 미국은 이제 그 트루만이 이제 죽은 후에 트루만이 죽은다. 트루만 다음에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아이젠하워는 두 번이나 해먹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반공 정책을 이제 추진했던 사람이 아이젠하워인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죠. 이 케네디. 이 케네디는 거의 젊었을 때 40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케네디가 젊은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 좀 약간 이상적이고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부터 권력기구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죽잖아요. 그 의문의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죽을 때 이제 그 배후에 뭐 미국 군부나 CIA가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이거는 나오지 않겠지만 자, 그 케네디 대통령이 내걸었던 이제 그 정책이 뉴프론티어 정책이야. 이거 외워두세요. 프론티어는 미국의 이제 개척 정신이죠. 이걸 이제 새롭게 한다. 새로운 개척 정신을 하겠다. 이걸 내고 있고 이게 예전에 한번 케네디 대통령 정책 관련된 내용이 13년 기준에 나왔어요. 자, 대외 정책에서 이제 보면 피그스만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피그스만 사건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알려면 1959년에 이제 카스트로 이제 공산혁명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959년 1월에 카스라는 사람이 그 쿠바에서 공산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원래는 쿠바가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미소전쟁 이후에. 게다가 이제 쿠바가 독립 후에 친미 정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쿠바가 유명한 또 사탕수수 재배지도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의 각국의 사탕수수 대농장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데 요 사탕수수 대농장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미국 자본이야. 그리고 이 친미 정권은
이 미국 자본을 보호해주고 민중들 막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었던 그 카스트로가 뭐냐면 공산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대가 안 됐죠. 그래서 그 친미 정권에 계속 탄압받다가 결국에는 1959년 1월에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쿠바가 공산화 됐던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상당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쿠바는 바로 앞에 있잖아. 그 플로리다 바로 앞에 있는 그 진짜 앞마당이잖아요. 그 앞마당에 그 사회주의 정권이 만들어졌으니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CIA가 공작을 펼쳤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쿠바의 우익 지도자, 망명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군대를.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이제 피그스만의 그 쿠바인들 군대를 피그스만에 침투해서 카스트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피그스만의 이제 뭐냐면 침공을 했는데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던 카스트 군에서 전원 생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피그스만 사건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는 우리 그거 모른다. 우리가 안 했다.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이제 뭐 침몰해 보니까 이제 벌써 미국 정부가 이제 파견된 거다. 그래서 CIA가 뒤에서 이제 파견한 거다. 알려지게 되죠. 결국에는 나중에 미국도 그걸 시인하고 그 협상을 통해서 그때 쿠바인들 군대 이거 미국 시민권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들을 협상에서 데리고 왔죠. 예. 이게 그 유명한 피그스만 사건인데 피그스만 사건은 케네디 대통령도 몰랐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좀 약간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군부나 뭐 CIA나 관력기구부터 좀 왕따당하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자기도 시키지 않은 일을 CIA에서 멋대로 했다가 이게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피그스만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 이제 그 남미 지역에 사회주의가 확산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미의 어떤 경제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못 사는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니까 남미 경제를 부흥시켜야지 뭐냐면 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진보 연합을 구성을 한 다음에 외워두세요. 라틴 아메리카 회원국의 차관과 경제 원조를 제공해 줬다는 거. 공산주의 혁명을 방지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쿠바 사태가 터지죠. 1962년에. 그래서 이제 1962년에 이제 쿠바 사태가 있는데 케네디 정부가 이제 앞에서 카스트로 이제 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피그스만 사건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물론 CIA가 주도를 했지만 자 그래서 이걸 실패한 후에 쿠바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갖고 1962년에 쿠바를 국제기구에서 추출해. 네. 그리고 무역을 금지시켜버려. 쿠바 이제 무역 못하도록 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쿠바 봉쇄라고 해요. 쿠바 사태 바로 직전에 쿠바 봉쇄를 했어요. 쿠바가 여기 있으면 섬나라니까 이제 해상에 들어오는 이제 물자를 다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비행기로 들어온 것도 차단시켜 버렸어. 물자 아예 차단시켜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 쿠바 봉쇄를 전체를 밀고 나가게 되고 쿠바가 이제 이러니까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에 타격을 받을 거 아니야. 원래 이제 그 카스트하고 소련하고 그렇게 친했던 건 아니에요. 같은 사회주의 이제 그 이론일 뿐이지. 근데 이렇게 미국부터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카스트 정권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 당시 후르초프에게 SOS를 치게 된 거야.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후르초프가 도와주겠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쿠바에 이제 미사일, 특히 핵미사일을 설치를 해주면 우리가 너네들 도와주겠다. 중거리 이제 핵미사일 이렇게 그 설치해주면 그러니까 쿠바의 카스트로가 받아들인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련에서는 몰래 핵미사일을 이제 다 뭐냐면 해체된 다음에 여기 이게 계속 이제 뭐냐면 그 핵미사일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유입을 시켜갖고 여기에서 이제 핵미사일을 설치하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미국의 정찰 위성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 이제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요거 했다가는 공격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고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미국이 따지게 된 거야. 너네들 핵미사일 쿠바에 있는 미사일 뭐냐면 철수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호이슈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너희들이 먼저 위협한 거다. 너희들이 우리 뒷반인 터키 앞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시켜 놓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자초한 거다." 이러면서 "못 하겠다." 그렇게 나와 버린 거야. 결국에 미국과 인제 소련이 인제 뭐냐면 막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인제 스탈 크루스치프가 물러났죠. 물러나서 다시 인제 케네디 요구에 따라서 기지를 다 철거한다. 소련 기지를 철거하고 미사일을 뭐냐면 돌려보냈어요. 예. 케네디가 이제 크루스치프에게 기지를 철거하고 "미사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인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그 말 듣고 크루스치프가 쫄았는지 예 철수를 한 거야. 키친 게임에서 인제 소련이 방향을 확 돌아 버린 거죠. 그 대신에 미국한테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철수를 했으니 너도 뭐냐 터키의 탄도미사일을 철수해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알았다 해 갖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터키의 탄도미사일 미국이 철수를 해 버렸죠. 그리고 인제 이렇게 해서 쿠바 위기로 해서 절정으로 인제 핵전쟁 공포가 역설적으로 양측의 관계 개선과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거야. 잘못했다가는 뭐냐면 핵전쟁 나가서 다 죽겠다. 어 그래서 일종의 이제 냉전 어떤 긴장의 완화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쿠바 위기는 냉전 긴장을 완화시키고 어떤 대탕으로 나가는 분수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라인을 이제 서로 설치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냐면 핵전쟁 바로 1초 식발 아래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라인이 없으면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이제 핵을 해서 핵전쟁을 막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어떤 수뇌부들이 전화 한 통을 하면 핵전쟁 금방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라인을 설치한 계기가 됐던 게 이 쿠바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라인은 미국의 서기장과 미국의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이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한라인을 설치해서 핵무기를 즉각적으로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쿠바 사태는 1962 년에 일어난 이 쿠바 사태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해 두세요.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15 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나올 때가 됐어. 요거. 자 그래서 쿠바 사태에 관련된 내용이 서강제에 자세히 적혀 놨거든요. 그래서 서강제 한번 읽어 보시면 쿠바 사태 내용도 있어요. 쿠바 봉쇄하고 자 그다음 대내 정책으로 또 민권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흑백 차별 계승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남부 지역에서는 그 진크로즈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게 캐릭터 이름인데 흑인을 인제 뭐냐면 상당히 어리석은 인간으로 묘사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법들 그러니까 좀 흑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법들을 진크로즈법이라고 해요. 원래 이제 연극의 캐릭터인데 그걸 따와 가지고 인제 그 여러 법들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인제 남부에서 그 법을 만들 때 이거는 흑인을 차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은 뭐냐면 서로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건 차별이 아니라 분리하는 법이다. 자 분리법이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차별이 아니라고. 차별을 갖다가는 인제 뭐냐면 미국 그 헌법에 위배를 하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징크로즈법을 만들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차별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투표권을 제한을 했죠. 거의 인제 그 흑인들이 선거를 못 하고 피선거권을 다 제한을 시켰어. 이 투표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갖고 문맹 택지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문맹자는 이제 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런 걸 내세워서 문맹 테스트를 해 가지고 백인은 아주 쉬운 문제 내고 흑인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 약간 인제 철자만 틀려도 그냥 투표권 안 줄 뻔했죠. 심지어는 어떤 주에서는 미국 헌법을 딱 보여 주고 "라틴어로 옮겨 적어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요. 이런 거는 솔직히 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 투표권을 아예 박탈될 뻔했죠. 그 연방 정부가 나섰어. 그 연방 정부 나가 갖고 이제 케네디부터 해서 인제 존슨 대통령 이후 때 민권 정책을 하면서 연방 정부가 나서 가지고 아예 연방법으로 투표권을 보장하고 그 징크로즈법 같은 것들을 못 만들고 해 버린 거야.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남부에서 인제 그거에 대해 반발하면 군대를 파견해 갖고 그걸 진압을 해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민권 정책인데 자 이 민권 정책 이후에 인제 뭐냐면 정치 구도가 바뀌었죠. 원래 공화당은 지지했던 사람들이 북부 흑인이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백인하고 남부 지역이었죠. 근데 이런 민주당 정권의 민권 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 그래서
공화당에 이제 있었던 진보적인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민주당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출신이 완전히 지지 기반이 바뀌었죠, 이렇게. 예. 자,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그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어떤 민권 정책, 흑백 차별 개선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 보죠. 존슨 대통령은 앞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하다가 암살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죠. 이 사람도 민주화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전투가 사건이 통킹만 사건이야. 요거 좀 외워두세요. 자, 베트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베트남은 그 당시 이제 제네바 그 협정에 따라서 17도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북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호지민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고, 요 남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여기에 이제 군사 어떤 독재 국가가 등장해요. 그 후에 이제 뭐 쿠데타 이런 거. 그래서 남베트남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관료들이나 정치가 너무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남베트남에서 그 당시 베트콩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남베트남을 사회주의 연합 그런 그 기구가 만들고, 그다음 밀림에서 이제 베트남 정부하고 남베트남 정부 싸우게 되는데, 그걸 누가 지원해 주면 호지민이 호지민 루트를 만들어 갖고 지원을 해주죠. 물자나 이런 것들 인력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미국이 뻔히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처음에 베트남 정부에 그 호지민과 싸울 때, 베트콩과 싸울 때 여러 이제 물자를 지원해 주거나 군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그 북베트남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지원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북베트남을 직접 공격을 해야 되겠죠. 이건 미국이 이제 북베트남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의 싸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제 구실이 필요하겠죠. 그때 통킹만 사건이 발생이 돼요. 통킹만 사건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함선이 그 베트남의 어뢰에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큰 타격을 받았다 사건인데,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핑계에 불과했고, 이게 나중에 조작 사건으로 알려지거든요. 미국이 베트남 어뢰를 공격받지도 않았는데 약간 충돌 사건을 좀 가장해 갖고 이제 만졌다. 최근에 이제 밝혀졌거든요. 하여튼 그 사건을 조작을 해갖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직접 북베트남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17도 이상으로 이제 해서 그 육상 병력 파견은 안 되니까, 왜냐면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 중국과 소련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7도 이상에서 육상 병력 파견되지 않지만, 뭐냐면 그 17도 이남에 내려온 베트남 병력, 북베트남 병력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대규모 그 항공 병력을 투입해 갖고 그 당시 이제 그 하노이나 이런 지역을 공격을 하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죠. 자, 미국이 베트남에 방력을 파견하니까 그때 미국의 요청을 받고 한국이나 오스트리아에 참전을 하게 되고, 자, 한국은 그때 막단 이득을 얻었죠. 이거는 이제 한국사 관련된 문제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닉슨이 어, 해봤자 도와줬자 이제 필요 없다 해갖고 빼버리고 2년 뒤에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돼요. 예, 요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닉슨 때.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링컨 그 존슨 대통령도 이제 뭐냐면 그 민권법을 제정하죠. 예. 그래서 이제 투표권법이나 뭐 시민권법 같은 등등을 해갖고 흑인의 법제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 때 이제 아폴로 계획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폴로 계획을 적극 지원해서 결국에는 최초로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 탐사를 하게 되죠. 예.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1950년대 미국에서 그다음에 반공주의 열풍이 열게 되거든요. 반공주의 열풍의 대표적인 정치가, 그걸 이제 그 확산시킨 정치가가 메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메카시에 의해서 그 당시 메카시 성풍이 일어나. 1950년대.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집권할 때죠. 그래서 이제 메카시는 할리우드와 노동조합에 공산주의가 가득하고, 영화 배우인 찰리 채플린도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경우에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도 공산주의에 몰아붙인 거야.
예. 그래서 메카시 석궁에서 많은 사람이 탄압을 받았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메카시 정도는. 예전에 한국사 기출문제 나올 때 그당시 이승만 관련된 그 예문이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시대적 상황을 주어지는 그 예문 안에 메카시라는 그 메카시 상원의원의 메카시 성품 같은 게 나와 있었어요. 요거 미국사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0번입니다. 예, 70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닉슨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해보죠. 예, 요것도 13년 기출에 관련돼 갖고 시험에 나왔던 사람이죠. 예, 닉슨 대통령은 공화주의자야, 공화주의자. 예,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징이 뭐냐면 반공주의자지만 상당히 실용주의자야. 그래서 외교 정책을 되게 실용적인 정책을 이제 많이 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뭐 닉슨 독트린도 공포를 했고요. 그다음 핑퐁 외교도 이제 전개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반공에서 평화 공조로 넘어갔다. 그러면 보면 대중계 관계를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중국하고 소련이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수이강 연안에 있었던 이제 뭐냐면 영토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뭐냐 폭격 그 싸움 직전에 갔었죠. 예, 거의 싸움에 했죠 전쟁을. 그 우수이강이 조그만 영토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이제 뭐냐면 말싸움하다가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닭싸움하다가 또 안 되니까 예전에 인도하고 중국 싸운 것처럼 이제 몽둥이 가지고 싸우고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뭐냐 더 확전돼 갖고 총을 제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탱크나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하려면 핵무기를 동원해 갖고 공격하려고 했어요. 예. 그 당시 중국은 이제 핵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핵 공격을 하겠다고 이제 의장 놓으니까 중국이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방공호 만들고 막 전투태세를 하고 막 덜덜 떨고 있었죠. 근데 그때 누가 나섰냐? 미국이 나섰어. 원래 미국은 소련이나 중국이 다 적이잖아. 근데 이제 적의 적은 친구죠. 이게 공식이 이제 국민이 미국에서 그 국제사회에 통하는데 미국이 딱 보니까 이건 이제 중국을 좀 지원해주면 소련을 견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위해서 소련한테 공포를 했죠. 너네 만약에 중국에 핵 공격을 통해 우리가 너를 공격하겠다. 핵무기로. 그러니까 공격 근처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이 말 듣고는 이제 중국의 핵무기 공격을 다시 거두었죠. 예, 그 준비태세를 거두니까 중국이 뭐냐면 거기 상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하해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핑퐁 이골 행위죠.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탁구 그 선수단 미국 선수단이 북경에 가갖고 이제 그 당시 어, 북경이 아니라 뭐야 그 1971년 3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이제 제31회 세계 탁구 선수 대회가 였는데 대회 중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물밀 국습을 해요. 그래서 대회가 끝난 후에 중국은 미국 선수단의 중국 초청을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며칠 후에 베이징에 도착한 미국 선수단이 그 당시 주일내 그 총리를 면담하고 베이징 상하이를 관광하면서 또 탁구도 치고 이런 외교를 핑퐁 외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2월에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닉슨하고 모 대통령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유엔 가입을 인정하고 그리고 요때 이제 중국이나 일본 그 대만이나 원래는 하나의 중국을 내셨어. 하나의 중국은 이제 물론 이제 해석이 좀 다르죠. 저기 그 중국은 하나의 중국의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국민당 대만 정권의 하나의 주체는 중화민국이 주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 대만이나 이제 중국은 상대방의 어떤 국가를 수교한 국가하고 수교를 안 했거든요. 하수된 원칙이 적용돼 갖고요.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뭐냐면 중국의 유엔 가입을 인정하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저히 들어가는 걸 뭐냐면 인정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뭐냐 빠져나오죠. 탈퇴해 버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안전보장이사에서 상위 이사국도 중국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1971년에 이렇게 했는데 중국의 유엔 가입 인정이나 안전보장 이사국 상위 이사국의 그 수용이나 이런 거는 다 미국의 어떤 지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이용해서 소련을 견제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닉슨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진 후에 1979년에 가서 국교 수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죠.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그리고 닉슨이 그 대통령 될 때, 대거 때 이제 선거 공약을 할 때 베트남에서 이제 발을 빼겠다.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된 후에 닉슨 독트린을 공표를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 개입을 피하고 강대국의 핵 위험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각국의 내란을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는 핵을 제외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노력 때 지원해 주겠다. 이게 닉슨 독트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뭐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냐면 트루먼 독트린과 비교해 볼 수 있어. 트루먼 독트린은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닉슨 독트린은 이제는 핵 전쟁 외에는 너희들 알아서 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도와줄 때 너희들이 이제 자주적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간접적 지원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시작을 알려주는 반면에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끝을 알려주는 그 선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선언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1969년에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선언 이후에 이제 1969년에 감에서 이제 뭐냐면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동맹국들의 이제 자체 방해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 옆에서 그냥 서포트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에서 발을 빼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베트남에 관련된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 당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인이 모여가지고 파리 협정을 맺죠. 그리고 결국엔 미국이 철수를 하고 미국이 철수한 후에 2, 3년 후에 북한이 남베트남이 멸망을 하게 되죠. 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주한미군 5만 명이 있었는데 닉슨 독트린 이후에 4만 명을 간축했어요. 한계사단을 뺐어.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충격을 받아서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다.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죠. 남북 공동선언도 그거 이제 그 영향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닉슨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물려나죠. 예,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게이트라는 것은 권력형 사건을 말해요.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제 일어났냐면 민주당사에 도둑놈이 들어가고 이제 체포돼갖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도청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야. 예. 그런데 이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닉슨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닉슨이 이제 뭐냐면 계속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하다가 결국에 수사망이 점점 좁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까지 이제 막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사임을 해버린 거죠. 예. 그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자진 사임을 했다. 예. 이 워터게이트 사건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민주당 당사 도청 사건 시험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있고 밑에 이제 핑퐁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게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 닉슨 독트린 같은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서관계 변화인데 요것도 이제 하기 전에 여기까지 있고 이거 뭐 부시 클린턴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제3세계 형성인데 하여튼 여기까지 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동서관계 변화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요.